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문화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다문화 이해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거기에 앞에 다를 붙여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소 제목을 보면 다문화의 개념과 다문화의 등장 배경, 다문화의 유형, 다문화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문화의 개념입니다. 다문화의 개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계화에 따른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죠. 어떤 교통수단도 많이 좋아졌고 정보통신의 발달 등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 국제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국제대회를 하면서 제가 논문 한 편을 발표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대회 제주도에서 마침 하길래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논문을 신청을 했고 채택이 돼서 논문을 그때 당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발표장에 갔었죠. 거기로 내가 발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앉아서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앉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외국인이었거든요. 왜 쳐다볼까 그러다가 그분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외국인을 알 리가 없고 외국인이 나를 알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뒤지더니 너와 나는 페이스북의 친구다라고 했는데 딱 봤더니 맞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좋아요 정도 눌러줬던 외국인인데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은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었던, 정말로 제주도가 좁다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좁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세계가 이렇게 좁구나.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하던 그러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영어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제 결혼이 증가했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국제 결혼으로 인해서 공존하기 시작하고 세계 곳곳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을까요? 다문화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어질 수가 있죠. 우선 단일 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단일 문화에 이제 다른 문화들이 같이 공존되어질 때 다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 직업, 계층, 인종, 연령 등 각 사회 집단들이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되어질 때, 우리가 여러 문화라고 할 때 이 여러 문화는 보통은 외국을 의미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성별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러한 부분들도 뭐다? 다문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국제 결혼이 활발해지기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나와 어르신들과 나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다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의로 본다 그러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로 각 문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를 다문화라고 우리는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국제 노동시장이 해외로 확장에 의해서 노동 수요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 간 교류 활성화로 인해서 국제 결혼이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하죠. 1990년대 이후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유입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공급 문제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노동을 제공하거나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을 제공해주는 이주 노동자의 형태로 다문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국가 간 교류 활성화로 인해서 국제 결혼을 통한 다문화 현상이 많이 증가돼 왔었죠. 그리고 비약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유입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의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개념은 아까도 말했듯이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지위 등 기준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니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이러한 현상뿐만 아니라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는 이주민이 유입되기 이전부터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방직기인가요? 기계 하나를 넣었는데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가 발생되어지는 배경에는 산업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산업화 이전에 뭐예요? 서구의 신대륙 정복, 이것이 다문화의 또 다른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국제 이주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주 본거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주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근거지를 떠나서 이주했느냐 하면 경제적인 원인이나 정치, 종교적인 사유, 또 기후라든지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포함한 상황적인 요인에 기인해서 이주했다 그러면 신대륙 정복 이후에는 서구의 세계 지배와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형성과 연관된 구조적 차원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다. 무엇으로 변화되었다? 신대륙 정복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대륙이 발견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면서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인들의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정복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듯이 이주지에서 생산활동이 증대됨에 따라서 무엇이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노예무역. 노예를 어떻게 해요? 사고 파는데 무역을 통해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래서 노예들은 어때요?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19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19세기의 서유럽 국가들은 식민 지배로부터 얻은 부를 토대로 산업혁명이 촉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산업혁명으로 이는 국제이주를 활성화하는 주요 계기가 되죠. 그래서 1846년 19세기 중반부터 1939년 20세기 사이에 약 5천만 명이라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이상이 유럽인들이 유럽 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유럽인들이 유럽 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인구도 지금보다 적은 시대였는데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이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 야기되었고요. 1950년에서 73년 사이 유럽의 재건과 고도 성장이 나온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우리가 성장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한데 저출산 고령화도 이제 곧 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주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임시적으로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주민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영구 정착을 원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와서 함께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 노동 이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자기 나라가 달라질까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노동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1970년대 이 나라들은 저출산 고령화, 그도 아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전체적인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호주와 또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무엇을 허용하기 시작한다? 이주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돼 있는데 최근에 국제 결혼을 통해서 국제 결혼이 활성화됐었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국제 결혼을 뺀다 그러면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 앞서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나마 이러한 국제 결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서서히도 아니죠. 사실은 직면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이주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신흥 개발도상국이라 그러죠.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도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유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 빠른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3D라 그러죠.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 그러한 부분들을 이주 노동자를 통해서 커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다문화는 발생하고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한국 사회로의 이주민 유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졌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90년 초반에 이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3D라 그래서 데인저러스, 디피컬, 더티한 그러한 업종에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3종 3D 업종에는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한다? 이주 노동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급하게 1993년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해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업연수를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것을 허용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라 산업연수생의 신분입니다. 연수생의 신분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이들의 노동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2004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무엇이 고용허가제가 도입이 되어집니다. 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3권 등 노동자의 권익을 좀 더 강화하면서 산업연수생 때 보호받지 않았던 그런 노동자의 노동자 권익을 보호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 고용허가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영구에 와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3년 되면 다시 나갔다가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는 그렇고요. 자, 결혼과 관련한 이주민도 발생하고 있죠. 1990년대 중후반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왜 농촌 총각의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남아서로 사상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수가 남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쌍씩 결혼을 하면 이쪽에 여성의 인구보다 많은 상당수의 남자들은 여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 농어촌 지역에 도농격차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는 뭐를 할 수가 없어? 결혼 상대자인 여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 적극적인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2000년 초반만 해도요. 적어도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하는 농촌 총각의 50%는 국제 결혼을 할 정도로 국제 결혼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조금은 꺾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이주 1960년대 이후 꾸준하게 있지만 북한 이탈 사유와 경로는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중국을 거쳐서 넘어오기도 하고 배를 타서 넘어오기도 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차별, 다문화의 유형을 보면 차별 배제 모형과 동화주의 모형과 다문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차별 배제 모형입니다. 차별 배제 모형은 외국인을 3대 업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 영역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차별적으로 배제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만 받아들이는데 이 특정 영역이 말 그대로 우리가 기피하는 3D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혜택이나 국적, 선거권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정적인 수용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주민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왔다가 가는 손님으로 여겨 정책의 대상으로 통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만 엄격한 조건을 통과했을 때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단일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차별 배제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 등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차별 배제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화주의 모형입니다. 동화주의 모형은 어떤 것이냐? 차별 배제 모형과는 조금 다른 출신국의 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 사회에 순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와도 돼. 하지만 너는 여기에 오는 순간 우리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라는 용광로 1960년대까지 미국이 주장한 용광로 모형이에요. 너희는 와서 우리 것에 완전히 녹아져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동화주의 모형은 미국에서 과거에 주장했었던 용광로 모형. 지금 미국은 용광로 모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자이크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가깝겠죠. 그러나 초창기에는 용광로 모형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요 국가로는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다문화 모형은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또 약간의 차이로 쪼개볼 수가 있는데 이주민들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면서 소수민족과 말 그대로 공존과 공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는데 문화다원주의는 20세기 후반 대량으로 발생한 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이 취한 이민 정책에서 출발한 것으로 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 주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모형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미국이. 그래서 지금 미국은 문화다원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문화주의는 어떤 것이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나은 사회죠. 주류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평등하게 인정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추구하는 이론이고, 앞에도 말했듯이 캐나다와 호주는 이러한 국제 결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활발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극복하는 그러한 정책 대안을 찾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회의 문화를 구분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다라는, 그래서 문화의 평등을 인정하는, 서로의 문화의 평등을 인정하는 그러한 다문화 유형을 다문화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문화주의의 의의와 유형을 보면,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와 차별 배제 모형과는 다르죠. 동화주의와 차별 배제 모형과는 다른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즉 동화주의와 차별 배제 모형은 다문화와 다인종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등장된 것이 다문화주의인데, 이 다문화주의도 이렇게 쪼개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듣고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죠. 자, 우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보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 관습을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 통합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와 문화, 언어, 사회 관습 등을 따라야 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있고,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있습니다. 다양성의 승인과 차별을 금지시키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적, 법적 지원을 통해서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그러니 앞에서 말한 우리가 얘기한 다문화주의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 소수 민족 집단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우야.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문화주의라 그러면 we are the world, 그래서 다 공존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그 중에서 또 소수민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 그대로 따로따로 되는 것이죠. 여기는 약간 전체적인 하나라 그러면, 여기는 각자가 모였으나 퍼즐을 맞추면 또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는 약간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주의는 다 좋은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비판을 하고 있냐면, 개인성 침해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집단 내에 비자유주의적인 문화를 우리가 용인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 소수 집단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되고 그들만의 문화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소수 집단 내 비자유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소수 집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개인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사회 통합성의 문제입니다. 소수 종족 집단의 규범에 따라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권리의 주창이 결국은 분리독립 주창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급진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문화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과 B라는 소수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분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독립 주창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서 결국 다문화주의가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비판이 있고요. 세 번째, 분배 문제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죠.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화의 평등만 우리가 고집하다가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우리가 잡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비판하고 있고요. 끝으로 주류 문화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류 문화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1, 2, 3, 4번의 내용은 아주 극단적일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의 복지가 발전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도 많이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미연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러한 개인성의 침해라든지 분배의 문제, 그리고 사회통합의 문제, 그리고 주류 문화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성이란 뭐냐 하면 외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을 감수성이라고 하고, 최근에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수성이죠. 자, 다문화 감수성은 앞에 다문화라는 주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느끼는 느낌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고, 풀어서 쓰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자문화 중심의 관점을 초월하여 상이한 문화가 차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뭐다? 민감성이다. 우리가 그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민감성에 대한 것을 다문화 감수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문화 감수성에는 발달 단계가 있는데, 자문화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 중심이고, 민족 상대주의는 상대방의 민족까지도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부정의 단계, 방어, 경시, 수용, 적응, 통합의 단계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감수성이 더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째, 부정의 단계는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아예 애시당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만이 도덕적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은 뭐에 대한 부정이에요?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인 거죠. 방어는 뭐죠? 다른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 다른 문화가 존재함을 인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시는 뭐냐 하면 문화 간 차이를 마찬가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은 것하고는 동떨어 다른 개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가 가장 보편적인 것이야. 이건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우리 문화가 보편적인 거지. 너희 문화는 아직 보편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네요.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자, 민족 상대주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마찬가지 존중해주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의를 민족 상대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수용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은 완벽한, 그죠?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인데, 여기에서 수용은 그러한 수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가치의 상대성을 받아들이는,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수용입니다. 적응은 뭐냐면 다른 문화에 대한 공감대와 관점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문화에 적합한 인식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의 문화, 기분 나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적합성과
적합한 인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완전한 다문화 감수성이 가장 높은 수준을 얘기하며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자신에 맞는 문화적 맥락을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단계를 통합의 단계라고 우리가 문화의 감수성 발달 단계를 일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생각 나누기가 됐네요. 이 생각 나누기 하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PPT에서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에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쿵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를 통합의 단계로 높이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면서요. 다음 시간은 제6강 차별에 대한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